안녕하세요. 다시 뵙습니다. 좌승희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제가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집행한 정책 사례로서 대한민국의 수출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성과, 인류 역사상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성과를 짧은 기간 동안에 낼 수 있었느냐 하는 그 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 중에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수출주도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당시에 전 세계는 약간은 사회주의적인 영향도 있었지만 산업화를 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려면 국내에 그런 산업을 하는 기업을 살리고 보호해주고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막아줘야지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농업을 하다가 공업을 일으키려면 공업하는 사람들이 뭐 힘이 처음에는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공산품 들어오는 걸 좀 막아서 당분간 좀 성장하게 도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나라가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잘 안 돼, 결과적으로. 공업에 종사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을 다 주저앉게 만들고 열심히 안 하게 만들고 소위 말하자면 뭐 도덕적 해에 빠지게 하고 어디 가서 지대 추구나하게 하고 뭐 정부하고 결탁해가지고 뭐 뇌물이나 주고받고 하고 이런 잘못된 결과를 자꾸 만들어내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정책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필요하다는 거는 경제가 도약을 이루려면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했더니 잘 안 되더라 이게. 그래서 다 많은 나라들이 그 방식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고민을 할 때 박정희 대통령은 방향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우리는 유치산업 보호정책을 했죠. 취약한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보호정책을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와서 초기에 그 정책을 바꿨는데 이걸 바꾼 것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력이 없는 기업을 보호를 해서 일으키는 것보다 이 사람들을 좀 더 독려해서 적극적으로 동기부여를 해서 열심히 하도록 만드는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물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산업화를 하려면 공장을 짓고 그런 공장을 운영해서 다른 나라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공장을 지을 돈이 있어야지 산업화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본도 없이 그냥 영세기업 다 앉혀놓고 보호해준다고 해서 그게 그냥 짧은 기간 동안에 그게 무슨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 결과적으로 필요한 거는 자본인데 자본 중에도 외자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산업화를 이루려면 선진 기술이 있어야 되고 옛날식으로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 말이죠. 공장을 짓고 인프라를 깔고 이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는데 수입 대체 산업 아무리 해본들 그게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판단 아주 실용적인 판단이에요. 달러가 필요하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달러는 벌어야죠. 아무도 안 빌려주죠. 그거 어떻게 벌어야 되느냐? 팔아야죠. 이게 수출이다. 아주 실용적인 판단입니다. 수출 주도로 나가야겠다. 그래서 초기부터 수출, 죽지 않으면 살기죠. 수출이냐, 아니냐, 뭐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를 그런 정도까지 수출 증진에 목숨을 걸었어요. 수출을 일으켜가지고 사실 정말 놀랍죠. 1964년에 우리가 1억 불 수출을 달성해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라고 1964년에 1억 불 수출이 그 기적이었어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아무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64년 11월 말에 통계를 냈더니 1억 불이 딱 됐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따지면 오늘날 거의 우리가 5천억 불에 가까운 수출을 하니까 5천 배 늘은 거 아니에요. 한 60년은 5천 배 늘었죠. 사실은 20년 대통령님 계실 때 20년 동안만 생각하면 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었죠. 이건 역사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수출을 어떻게 하면 잘 되느냐? 경제학 교과서에 다 있어요. 월드뱅크니 국제기구에 있는 사람들은 후진국 가면 다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라고. 정책 다 교과서에 있단 말이에요. 다 해요. 되는 나라가 없어요. 기업이 움직이고 잘 따라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만이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제 후진국 가서 얘기를 좀 하고 가면 다
우리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돼. 어떻게 한국에 수출 일으켰어? 그럼 교과서 보세요. 그래 왜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반문하는 게, 제가 만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그 교과서에 다 있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봐도 안 되는데 한국은 그렇게 해서 된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답을 하지도 못 찾아요. 뭐 보호해주고 수출하는 사람들 지원하고 뭐 이렇게 딱 그러지만 그 지원을 어떻게 했는데 여기에 부딪히면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지원하느냐? 지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기업들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가서 제 능력으로 역동적으로 갈 수 있는 이 자주 능력이 있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인프라랑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우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는 전혀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일머리를 모르는 거예요. 노하우. 영어로 표현 how to do. 무엇을 해야 될지는 알아요. 수출을 어떻게 할지는 알아요. 수출을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지? 경제학이 아직도 그 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근데 박정희한테 답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답 간단해요. 수출 많이 하는 사람 지원하고 수출 못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수출 잘하는 사람한테 합쳐라. 왜 수출도 못하고 정부 지원 딱 하냐?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수출 잘하면 은행, 정부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수출 안 하는 기업 죄송합니다. 수출 안 하는데 어떻게 재정도 취약하고 은행도 지금 어려운데 지원합니까? 죄송하지만 수출 잘하는 기업 당신 가져가시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수출 세계 최고의 기적을 이룬 비법이다. 이게 뭐예요? 차별이야. 무슨 차별? 수출 실적에 따라서 잘하는 기업과 못하는 기업을 갈라내고 잘하는 기업한테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럼 잘 못하던 기업이 어떻게 해요?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수출을 하겠다고 깃발을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성공하냐? 수출 많이 하는 길밖에 없지요, 그게. 정부가 로비한다고 되나요? 수출 성과가 없으면 절대 정부 지원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1964년에 우리가 1억 불 달성하고 나 대통령이 그날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죠. 5.16 이후에 그 수출을 늘리려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별짓을 다, 별거 다 가져다 학교 가서 주면 그게 다 수출하고 다 그런 거 다 알아요. 뭐 그 당시에 별의별 거 다 수출했잖아요. 심지어 우리 엄마, 누님, 동생들 머리까지 잘라서 팔고 말이에요. 뭐 쥐까지 잡아 팔고 뭐 온갖 일을 다 했지만 하면서 죽기 살기로 했는데 그거 된다는 사람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64년 11월 말에 1억 불 수출 딱 통계 나왔을 때 대통령이 눈물을 펑펑 쏟았다는 거 아니에요. 야,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매년 11월 말이면 수출의 날이라는 행사를 했어요. 전국적인 행사예요. 대통령이 딱 나오시고 장관 다 나오고 기업체 업체들 뭐 회장들 다 뭐 경제단체 다 나오고 국민들이 다 보는 속에서 수출의 날 행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날이 뭐 하는 날이지?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는 수출을 하면 모든 달러가 들어오지만 그 달러가 개인이 가지고 있을 수 없죠. 지금도 그거 잘 안 하지만 그 당시에는 법에 의해서 모두 다 한국은행에 가서 다 바쳐야 돼요. 돈을 바꿔서 써야 된다 이거죠. 한국은행 통계만, 한국은행에서 통계만 딱 집약하면 어느 기업이 수출을 얼마나 했는지 100일 나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기를 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출 실적에 사기를 치려고 해도 칠 수가 없어요. 왜? 달러가 들어와서 한국은행에 가서 딱 이게 정산이 돼야지 그게 실적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매년 11월 말 한국은행의 여직원, 여러분 저는 한국은행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자 직원들이 앉아가지고 주판으로 실적을 딱 결산을 내면 11월 말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의 수출 실적이 성과 등수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도망갈 수가 없어요. 자, 이 실적을 가지고 그 11월 말 행사가 수출날 행사를 하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수출 실적에 따라서 1등에서부터 10등, 뭐 11등에서 20등 다 다르죠. 산업 분장을 다 다르게 줘요. 차등을 해가지고. 국가 영웅을 만드는 거예요. 기업 사장, 기업을 영웅을 사장이 물론 나와서 받지만은 그 등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산업 훈장, 뭐 이런 걸 쭉 주고 대통령의 훈장 다 달아주죠. 이걸 여러분 18년 집권한 15년 동안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했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야. 근데 그 당시에 그럼 거기에 누가 있어요? 은행장들은 다 그 자리에 와 있잖아요.
은행이 뭐 하는데, 은행이.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여러분들은 시장에서 은행을 포함해서 투자자, 소비자, 모든 사람이 차별하는 사람 아니에요. 선택하는 사람. 남보다 더 열심히 해서 성과 내는 사람한테 더 많은 자원을 주려고 열심히 여러분이 의도했든 안 했든 그걸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더 동기가 부여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도 열심히 해야지 저렇게 되겠구나. 그러면서 모든 나라가, 모든 경제가 움직이는 이 이치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은행이 뭐 하는 거예요? 잘하는 기업을 잘 골라내야지 성공하는 은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잘하는 은행을, 잘하는 기업을 잘 골라내서 잘 지원해서 이자를 잘 받아야 우리 예금자들 코 묻은 돈 그때 어땠어요? 내자동원이라고 그래서 그냥 어린애들 그냥 국민학교 때부터 저축하고, 저도 저축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만, 이걸 은행에 다 주면 그 돈이 다 모아서 기업으로 가는데, 그 기업이 제대로 된 기업한테 가서, 수익 내는 기업한테 가서 수익이 돌아와야 국민이 다 행복하고 다 같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기업이 잘하는지 알아내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기치는 기업도 있고 다 자기 잘했다고 그러죠. 은행원들은 앉아서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그걸 알아요? 현장 가서 다 검사하고 조사하고 모니터해서 누가 잘하는지 알아내야 되는데 은행이 그걸 잘 못해요. 우리나라 그 당시 은행은 다 전당포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잘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망하는 기업한테 돈 잔뜩 빌려서 다 망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외환위기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해서 한 적이 있죠. 왜 외환위기가 하냐? 망하는 기업한테 돈을 많이 빌려주다가 다 망한 것이죠. 그거를 제대로 차별해서 걸러내야지만 그 위기를 피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못한 것이죠. 그런데 기업들이 그만큼, 은행들이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딱 수출이날 행사가 딱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한민국 전체 기업의 등수가 나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정보인지 모르죠. 은행은 돈을 어디다가 대출을 해줘야 돼요? 1등에서부터 10등, 10등에서 20등, 30등. 이게 대출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왜 저 밑에 있는 기업한테 돈이 가겠습니까? 이거를 많은 사람이 비판을 해요. 대출 집중이라고. 그러지만 이 이치가 세상의 이치인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은행자예요. 여러분, 내가 은행자이면 누구한테 돈을 빌려줘? 제일 믿을 놈이 누구예요? 1등에서 30등, 40등 매입. 이게 15년 동안 갔다 이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행사가 매년 하는데 등수가 한 번 1등이라고 영원히 1등이 아니에요. 매년 등수가 바뀌죠? 여러분, 이게 기업을 죄송합니다. 기업을 죽이는 것이죠. 내가 금년 1등 했다고 내년 1등이 보장이 없어요. 내가 수출 전선에서 이 1등을 지켜내려면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 자리를 1등을 차지하려고 그 많은 수출기업들이 역동적으로 수출시장에서 달라버려 나서니 이 경제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거예요. 매년 11월 30일이 되면 등수 나오죠. 대통령이 다 나와서 다 불러 올려서 상장 주고 뭐 훈장 주고 다 하죠. 그러면 은행들이 딱 순서가 다 바뀌니 또 순서에 따라서 대출도 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이게 시장이 작동하는 것이죠. 기업들이 꼼짝할 수가 없어. 이 메커니즘에 들어가면 내가 열심히 해서 수출하지 않고는 살아날 길이 없고, 그리고 한 번 1등이 영원한 1등이 아니니 내가 뇌물을 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수출정부가 결산해서 딱 나오는 이 결과를 어떻게 바꿔낼 것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기업을 끝없이 역동적으로 전 세계 오지를 가리지 않고 달러벌이에 나서게 만든 결정적인 일머리예요. 일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이 속을 거친 모든 기업인들은 수출 전사가 되고 하면 된다고 그러고. 여러분, 또 11월 말 그 행사가 어떤지 알아요? 그 대한뉴스로 다 녹화가 되잖아요. 오늘날은 우리가 뭐 텔레비가 많지만 그 당시 텔레비도 별로 없었죠. 라디오를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 극장 가면 영화 보기 전에 국기 앞에 국기에 대한 격려하고 애국가 부르고 나서 대한뉴스 보고 나서 영화를 봤잖아요. 그 대한뉴스에 나오는 게 뭡니까? 연말연시에 나오는 대한뉴스는 제일 중요한 게 대한민국의 1등 기업이 누구야? 그 사장이 누구야? 여러분, 기업을 한다는 게요, 뭐 공부 못해서 간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나 공직자보다 더 애국자들인 거죠. 열심히 해서
수출 좀 잘했더니 대한민국이 영웅이 된 거 아니에요. 연말연시 텔레비에서, 텔레비 죄송합니다. 대한뉴스에서 어느 기업의 어느 사장 몇만 불 탑, 몇억 불 탑 상을 받았다. 그게 나라의 영웅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문의 영광인 것이죠. 인간이 태어나서 하고 싶으면 대접받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15년 넘게 지속이 된 겁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유수 대학의 상경계통의 졸업자들이 뭘 해요? 공무원이요? 60년대 초반만 해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전부 다 공무원, 판검사 이렇게 가던 사람들이 전부 다 수출 전선에 뭐예요? 오퍼상 차린다고 다 개인 회사 다 만들고 세계를 뛰어다니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30년대에 어떻게 된지 알아요? 수출 전선에서 성공했던 그 많은 인재들이 줄을 지어서 갔죠. 줄을 지어서. 이 사람들이 30년 지나고 나니까 학교 때 성적이 자기보다 좋아서 판검사한 사람이나 공무원한 사람도 훨씬 더 훌륭한 인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제대로 보고 세상을 아는 인재가 된 거예요. 이게 수출을 통해서 다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수출 경쟁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경쟁을 어떻게 촉진하느냐? 바로 대통령의 리더십이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시장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국민 여러분이 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깃발을 딱 내걸었더니 모든 국민이 수출 전선에 큰 몰입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개인 이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김우중이라고 하는 옛날이죠. 대구그룹 회장이 이 수출 전선에 맨 선두에 있었답니다. 그 사람은 대한민국의 어느 기업인도 생각하지 못하는 너무나 탁월한 수출 이 전략을 상업인으로 말하자면 이 머천트로서 그 아이디어가 많았던 사람. 이 뒤에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가 줄을 서서 세계로 나간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수출을 일으킨 원동력이죠. 수출을 한다고 다 지원해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 수출을 지원하려면 수출을 더 잘하는 기업이 더 대접을 받아야죠. 이게 특혜예요? 그건 특혜가 아니죠. 수출도 잘 못하는데 대통령하고 가깝고 누구하고 권력하고 가깝고 공무원하고 가깝다고 돈을 더 지원해요? 이게 잘못된 것이죠. 내가 수출을 해서 지원받는 수출을 남보다 잘했기 때문에 대접받을 수 있다는 이 이념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15년, 20년 가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다 바뀐 거예요. 어떻게? 나도 할 수 있어. 내 세상을 돌아봤더니 우리만큼 하는 놈 없어. 내가 돌아와도 옛날 대학 다닐 때 하고 학교 다닐 때 조금 내가 성적이 뒤졌지만 뛰고 보니까 야 니들 온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이 동기가 충만한 거죠. 이게 대한민국의 수출 기적을 가져온 겁니다. 정부가 술 잘하면 얼마 줄게 이렇게 쭉 해서 그냥 가만 앉아 있고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수출의 날 행사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그 이후에 64년 이후에는 매달 말이에요. 매달 한 번씩 수출 진흥 확대회라고 해서 한국 경제 전체에 대한 그 흐름을 파악하고 말하자면 그 대책을 강구하는 회의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수출 전체 상황을 개관하고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수출을 일으키는데 기업들이 수출을 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매달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검하고 끝났냐? 그 현장에서 직접 답을 다 내서 모든 장관들이 전부 다 답을 가지고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수출 전선은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정부한테 가고 그게 바로 다음 달에 해결되는 거예요. 다음 달이 아니라 그 다음 달이 되더라도 이러면서 기업들은 수출만이 살 길이다. 그리고 내가 수출을 잘하면 대한민국 영웅, 가문의 영광이고 내 기업 잘 되고 이러니 또 하나 무슨 좋은 일이 있었냐.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기업은 대부분이 다 중소기업에서 출발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대한민국 60년대 다 중소기업이 있죠. 일부 몇 개 중견기업 빼놓고는 말이에요. 근데 이 기업들이 삽시간에 몇 년 사이에 인류 기업으로 계속 바뀌고요. 물론 잘 나가던 기업이 수출을 잘못해서 탈락하는 기업도 있었죠. 그러나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몇 년 사이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이렇게 발전을 하니까 대졸자들이 훌륭한 인재들이 중소기업에 가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대기업 가면 이미 자리가 다 차 있죠. 윗부분이.
근데 중소기업 가면 아직도 말하자면 체제가 잘 이렇게 꽉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면 승진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이게 중소기업이 빠른 속도로 대기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런 모델이 자꾸 보이니까 중소기업 가는 거를 전혀 싫어하지도 않고, 그걸 통해서 성공하는 인재들이 많이 나온 거죠. 그러니 대졸자들이 갈 때는 기업의 규모보다도 그런 장래성이나 이런 걸 보고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끝없이 중소 중견 기업이, 수출 잘하는 중소기업이 더 지원을 받고, 정부나 은행, 사회로부터 더 나가면 수출 잘하는 중소 중견 기업이 수출을 못하는 적자 내는 기업을 M&A, 소위 말하자면 이게 테이크오버하면서 이게 끝없이 성장한 거죠. 대한민국의 놀라운 기업 성장의 속도가 바로 이 과정에서 생긴 거예요.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은 내가 열심히 해서 자본을 축적해서 더 사업을 늘리는 것도 있지만요,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적자 내는 기업을 인수하는 게 성공의 비법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작동하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에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다. 이게 수출진흥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수출 실적 올리고 자본을 축적하고 이걸 가지고 산업화에 재투자를 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수출 진흥 정책, 수출 주도 성장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업을 키워서 그 기업을 전사로 세계에 내보내서 세상을 점령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이전에 혹은 더 나아가면 선진국들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이 선진국들이 18세기, 19세기 거치면서 산업화를 하고 성공할 때는 대부분 이 사람들이 군대를 내보내서 시장을 점령하고 독점하고 소위 말하면 착취하면서 산업화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이걸 소위 부국강병 정책이라고 그래요. 일본도 그런 일을 한 거죠. 선진국도 다른 나라들이 하니까. 그러니까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일본은. 왜 다른 사람 다 했는데 우리도 했는데 왜 우리만 욕먹냐, 그러고 있는 것이죠. 물론 잘못한 것이지만. 근데 박정희는 우리나라가 무슨 군대에 힘이 있었어요? 군대를 어디 파견, 기껏하게 그냥 월남 가서 자유 지킨다고 말이죠. 공산주의에 싸우는데 좀 희생을 좀 했을 뿐이지만, 우리가 무슨 군대를 어디 가서 식민지를 개척할 수 있나요? 부국강병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대한민국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했나? 군대 대신에 기업을 앞장세워서 세계를 점령한 겁니다. 이 기업들이 오늘날도 지금 전 세계를 누비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업 부국 패러다임이에요. 기업이 성장해서 이 기업이 세계 시장을 제패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놀라운 패러다임이에요. 많은 사람이 아직도 부국강병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부국강병은 19세기 전반 후반까지의 얘기지. 그 이후에 정상적인 국가는 제대로 또 성장한 나라도 없어요. 일본 이후에 한국 빼놓고 선진국 혹은 전진국 가까이도 간 나라가 있나요? 없잖아요. 나라다운 규모로서. 이게 대한민국 유일한 나라인데, 이 대한민국은 그 이전의 다른 선진국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기업을 전사로 키워내보내서 전 세계 시장을 점령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전략은 뭐냐? 원리는 뭐냐? 노하우는 뭐냐? 수출 잘하는 기업이 최고다. 그 기업이 대접받아야 된다.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이 대접받아야 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기업을 돕는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시장에서 사회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 세상이 그렇다. 대통령도 그렇게 할 것이고 국가도 그렇게 한다. 이게 수출을 일으킨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하면 후진국 가서 이제 제가 그래도 여기저기 가서 기회가 있어서 해보면 후진국 지도자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제 알겠는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게 바로 사회민주주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회민주주의. 제가 한때 터키라는 나라에 한 10여 년 전에 소위 말하면 지식공유 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팀장을 맡아서 내가 한 2, 3년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 공무원들이랑 그 지도자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뭐 100배씩 그냥 막 수출이 늘어나고 기업이 성장했냐 말이야. 우리 아무리 그걸 따라가려고 해도 안 된다 그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럼 해왔냐. 터키라는 나라가 여러분 지난 해방 이후에, 그것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일 세계에서 경제 개발 계획을 오래 한 나라예요. 물론 터키라는 나라가 옛날 뭐 오스만 터키에다가 뭐 동로마 제국에다가 문명이 뭐 짱짱한 나라고 그 나라가 한국을 알기 우습게 알잖아요. 근데 니들 하는 거 못하는 게 딱 하나 있다. 뭐예요? 수출도 못 들이고 기업도 성장 안 되니 어떡하냐. 우리 열심히 경제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해도 안 되는데 이거 안 된다. 우리 당신한테 좀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 제가 그래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동안 어떻게 해왔어? 어떻게 해오겠냐? 중소기업 키워야 된다고 그냥 중소기업이 열심히 지원했죠. 어떻게 지원했는데? 이런 겁니다. 줄을 세우기를 제일 앞에 제일 못하는 중소기업 세워놓고 제일 뒤에 제일 잘하는 중소기업 세워놓고 돈을 지원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맨 앞에서부터 하는 거지. 잘 못하는 사람 키워내면, 잘 못하는 중소기업 키워내면 이거 다 같이 올라가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 그럴 거죠. 학교 공부시키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 야, 너 잘난 체 하지 마라. 야, 공부 못하는 학생도 같이 해야지. 공부 못하는 학생이 이쁘다고 선생님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학생, 야, 임마, 넌 절로 가. 10년만 지나보세요. 어떻게 돼요? 한 학기만 지나보세요. 그런 학교는. 공부 잘하는 학생 다 주저앉고. 울고 집에 갈 거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학생은 꽉 찰 거 아니에요? 꼭 같은 이치입니다. 50년 넘게 어려운 중소기업 열심히 챙기다 보니까 잘하는 중소기업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박정희한테 좀 배워라. 어떻게? 저 뒤에 제일 잘하는 중소기업 이 앞으로 데려오고 제일 못하는 중소기업 저 뒤로 가둬 놓으라. 그리고 은행, 정부가 나서 제일 앞에 있는 중소기업 먼저 지원해라.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요. 사회민주주의 평등 정책하느라고 그런 일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꼭 같이 지원해야죠. 어떻게 성과에 따라서 지원을 차등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 사람들의 답이다 이거예요. 그뿐이에요. 아프리카 북부에 한 7, 8개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제가 꼭 같은 얘기를 했더니 떡 손들고 하는 소리가 우리 그거 못합니다. 왜? 우리가 이미 사회민주주의 하는 나라거든요. 오늘 대한민국이 어디로 간다고 그랬나요? 내가 그동안 쭉 드린 말씀이 뭐예요? 사회민주주의 아니에요? 말은 안 내버렸지만 정책은 이미 사회민주주의. 경제민주화가 뭐예요? 바로 제일 못하는 중소기업 여기 세워놓고 잘하는 기업 저 뒤에 놓고 저 뒤에는 규제하고 요 앞에 있는 기업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 대한민국 정책 아닙니까? 박정희 거꾸로 했죠. 그러니까 박정희 욕을 먹었지. 욕을 먹었지만 그렇게 했더니 저 뒤에 있는 기업이 다 성장해서 중견 대기업이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거꾸로 했더니 모든 기업이 다 주저앉아서 다 중소기업으로 가더라 이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미 다 말씀을 드렸죠. 대한민국은 지금 끝없이 중소기업 숫자를 늘리는데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업은 다 없애고. 그러면서 일자리 만들겠다. 좋은 일자리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한테 공급하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이거예요.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의 성공 노하우를 버리면 안 돼요. 지금 전 세계가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 패러다임에 반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도우는 게 왜 도와요? 어려운 사람 왜 도와요? 거기에 앉아서 적당히 먹고 살게 도우는 게 아닙니다. 일어서서 가난의 대물림을 막게 만들어야 되고 일어나서 어두운 곳에서 양지로 나오도록 도와야죠. 도우는 방법이 뭐예요? 양지로 나오려고 발버둥 치고 나오는 사람을 앞장서야죠. 그렇지 않고 매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정부한테 달라고 하는 사람은 지원해 주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지원할 때가 필요하죠. 그러나 항상 전하는 메시지는 국가가 여러분을 다 이렇게 대접할 수가 없습니다. 노력하시고 성과를 내시고 생활을 바꾸시고 개선하시고 상황을 개선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여러분을 어떻게 지원하겠습니까?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해야지 복지가 성공하고 다른 사회정책도 성공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사회정책, 경제정책은 꼭 같아요. 다 주저앉게 만드는 정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소위 시장의 차별과 차등 선택의 기능을 없애버리고 정부가 소위 성과에 따른 차별적 지원을 이 제도를 다 없애버리고
성과에 관계없이 다 공평하게 지원한다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경제학에서 또 재미있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레샴스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금화하고 은화가 있잖아요. 금이 더 비싸고 은은 싸니까 금화가 값어치가 더 높고 은화가 더 값어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상한 놈들이 또 금화나 은화나 똑같은 값어치로 유통되게 만드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실험을 우연하게 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화도 있고 은화도 있는데 시장에 가면 똑같은 값어치밖에 없으면 여러분 금화를 쓰겠습니까? 안 쓰죠. 은화만 쓰고 금화는 어떻게 녹여서 팔면 더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금화는 다 사라지고 세상에 은화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향평준화되는 거 아니에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거예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면 어떻게 돼요? 악화만 남는 거죠. 하향평준화되고.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성과가 있는 사람은 부정하고 없는 사람은 우대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양화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성과 내고자 노력하는 사람 다 사라지고 주위에 보면 다 어렵다고 그러고 다 국가로 하여금 도와라고 하는 사람은 창고라고 있어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전 박정희 대통령을 좀 더 연구해 보시라. 다른 나라, 지금 선진국 가서 100번 연구해도 이건 안 나온다. 왜? 선진국이란 나라들이란 게 지난 50년 동안 바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만드는 사회제도와 경제제도를 만들어 온 나라들이고 그 결과가 저성장과 양극화로 갔단 말이에요. 양극화는 건 뭐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몇 사람 빼놓고는. 유일하게 이것의 예가 어디냐? 개발연대, 1960년대, 70년대, 조금 더 연장은 80년대 중반 정도까지가 대한민국이 역동적으로 양화를 앞장세워서 악화까지 양화로 만들어낸 아주 독특한 시대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전 감히 말씀을 드리건데 우리 대통령 하고 싶은 분들 제발 이 원리를 좀 공부 좀 하시기 바란다.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